세계에서 오늘부터 WD토스에 몰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뵐 때마다 화이팅 외쳐 주셔야 실패를 안 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공표를 해야 내가 듣고 남들도 듣고, 그래서 그걸 더 이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새해 더 예뻐지시는 저희의 탐리더님을 기대하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심장과 폐 요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기 걸리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장이 건강해야 또 피돌기도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심장과 폐에 대해서 우리 이지영 리더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월 첫 번째 건강 강의를 맡게 된 네이비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심장과 폐를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 건강이 첫째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장과 폐는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장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심장과 폐를 정말 잘 관리하고, 그리고 올 한 해 건강을 정말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위를 했었으면 정말 잘 알려드렸을 텐데, 왜냐면 제가 위가 안 좋거든요. 근데 심장과 폐는 제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심장과 폐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사례나 그런 건 없지만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잘 정리를 해왔거든요.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건강한 심장과 폐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양쪽에 폐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심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장이 정말 심장과 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한다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심장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끊임없이 뛰는 생명의 엔진입니다. 네, 주요 기능을 보면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성 장기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중심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몸 전체에 혈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약 10만 회 정도 박동을 하고 9,000리터 이상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세포에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서 다 쓰인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심장이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혈액을 두 군데로 보내는데 바로 옆에 있는 폐와 그리고 멀리 발끝까지 온 몸에 혈액을 돌게 해야 되는 온 몸에 혈액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심장의 구조를 보면 4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심장이 있고 위에는 심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래서 위쪽에는 심방이 자리해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심방이 있고 심방의 혈액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2개의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의 판막이 있는데 판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이 서로 섞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소를 머금은 그런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판막이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동맥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혈관 중에서 오직 심장 근육에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용 혈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정말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장박동, 생명의 리듬. 심장 박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생명을 살아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전기 자극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심장은 스스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생성해서 박동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장이 미세하게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반결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심방, 오른쪽 위쪽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위치에 심장 박동의 시작점이 동반결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심전도 검사를 왜 하냐면 전기잖아요. 심장은 전기를 통해서 박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전기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측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심장 질환 진단을 필수적으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심폐소생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장과 폐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멈췄을 때는 뭘 사용하죠? 제세동기 그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그 기계가 전기 충격기. 그 전기 충격기가 하면은 그 우리 전기를 심장이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전기를 약간의 충격을 주면 다시 뛴대요.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충격을 인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의 3단계 순서를 보면요. 첫 번째는 전기를 발생해요. 동반결절에서 번쩍하고 신호를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위에 심방이 있잖아요. 그 심방에서 위쪽 방이 수축하면서 피를 아래로 심실로 쫙 수축하면서 짜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아래로 밀어내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심실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아래쪽 방이 수축하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의 방이 왜 여러 개일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깨끗한 혈액과 더러운 혈액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판막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도 여러 개인 이유가 섞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방이 나뉘어 있으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만 골라서 온몸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세포에 훨씬 신선하고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동물마다 방의 개수가 다른 거 혹시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에너지의 필요량에 따라서 이 방이 달라진다고 해요. 방이 하나인 그런 동물은요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왜냐면은 그런 더러운 피와 깨끗한 피가 섞이는 방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도가 높은 혈액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낮습니다. 그리고 심방이 2개 있고 심실이 하나, 이심방, 이심실, 방이 2개인 거든요. 혈액이 심장이 조금 섞여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일하게 이심방, 이심실 혈액이 전혀 섞이지 않고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의 5단계 진행 과정. 또 궁금한 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봤죠. 협심증, 동맥경,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단계로 해서 가장 위험한 단계로 진행이 될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걸까? 그 단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단계 생활습관 및 위험 인자에 노출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는 질병으로 진단받기 전인 단계예요. 우리가 생활습관이 나빠지면 당연히 질병으로 가게 되지만 이 단계에서 정말 건강관리를 정말 잘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되는 단계예요. 혈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원인은 흡연과 스트레스 그리고 과식, 운동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되면 변화는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혈액이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기초질환 발병 시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수치상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수치적으로 진단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이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으로 직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질환이고, 당뇨병은 끈적한 혈액이 혈관 내피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때 관리를 더 많이 신중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단계는 동맥경화 협심증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이거 되게 자세히 몰랐는데 혈관 내부에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죽상
제가 끝에 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죽상병인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죽상 그게 뭐냐면요. 그게 그 찌꺼기가 딱딱하게 굳어서 단단하게 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관상동맥에 만약에 그 막혀 있다면, 아니면 우리 혈관들에게 막혀 있다면 정말 이게 큰일 나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되고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단계인데 진행은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면 가슴 통증,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상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가슴이 조여온다고 해요. 혈관은 우리가 혈액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래요.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혈액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뛰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우리가 헐떡거리잖아요. 그럴 때는 혈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혈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깨끗하게 흐르지 못한다면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여오고 가슴에 이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단계는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얼마 전에 그 개그맨 김수용 씨가 그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었잖아요. 근데 심정지가 2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럼 거의 사망에 가까운 정도인데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유증 없이 원래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마비가 오거나 이런 증상들 후유증이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에요. 좁아진 혈관이 갑자기 완전히 막히는 긴급 상황이고요. 심장이 유일하게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엔진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원인은 쌓여있던 플라크가 터지면서 혈전, 피떡이 생겨서 혈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서 근육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겁니다. 다음 5번째, 심부전 및 사망인데요. 심장 근육이 이제 완전히 손상돼서 펌프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 단계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폐에 물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전신 부종이 발생을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심정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건 전전이라는 순식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조 증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건 아주 위험하다. 예. 그죠?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으로 보여주실까요? 제일 먼저 이거 가슴 통증.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가슴이 네. 어떤 통증인가요? 이게 중요한 게 뭔가 무거운 다리가 꽉 누르고 있고 굉장히 뻐근하고 둔탁한 통증이 온다. 이거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무조건 병원을 가야 돼요. 와.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통증이 어느 부위로 오죠? 가슴 어느 부위죠? 왼쪽? 왜요? 이유는 뭐죠? 심장이 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네. 그냥 왼쪽에 있는 거 맞잖아.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이 왼쪽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럼요. 네. 많은 심장 전문가들의 지적은 가운데가 아프다. 네, 왼쪽 아니고 여기가 그냥 찌릿하고 덥게 이렇게 아프다. 네, 이게 아주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근데 선생님 여기 가운데가 아픈 거는 일단 태하거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여드리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속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가운데가 아프니까 뭔가 위장에 탈이 났겠거니 이렇게 오해를 하다가 심장으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가 아프다. 친구가 2년 전에 그 심장병으로 죽었는데요. 심장 마비가 와서 소화가 안 돼서 3일 정도 계속 얼굴이 노래가지고 소화제만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운전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차 옆에 세우고 그냥 죽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동반되는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이렇게 가운데가 아프면서 이런 게 동반이 돼요. 순이 이까지 이제 이렇게 어깨, 팔, 심지어는 치아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게 동반되면 이때는 정말 더 확실한 거죠. 아니 근데 치통이나 어깨 아픈 것도 우리 진짜 현대인들이 너무나 안고 사는 그런 네. 근데 요것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증이 뻗친다. 그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이런 증세가 같이 나타나요. 숨쉬기 힘들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많이 나요.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불쾌하게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체온도 떨어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식은땀 나시는 건 아니죠? 심장. 내 심장.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그맨 김수영 씨도 이렇게 방치하다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영양성식적 약을 지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까지 갔는데도. 그래서 바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이런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되신다, 아니면 혈압이 높으시다,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 심장 관련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게 좋고, 조기 발견된다면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 보조 영양제, 영양소를 말씀드리면 우리 제품 중에 칼메디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혈관에 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여기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칼슘이 필요한데 인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에요. 심장 박동 유지에 관여를 하고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칼슘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은 우리 심장을 수축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 심장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거를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는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관상동맥이라는 게 굉장히 얇은 혈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심장마비, 부정맥,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의 관리에 도움을 주고 염증까지 줄여줍니다. 그리고 혈중에 떠다니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적이고요. 관상동맥 질환은 혈관 지름이 상대적으로 아주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과 협착이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오메가3는 혈관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고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고요.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심부전이나 고혈압 보조 치료제에 활용을 하게 되고 혈관 기능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좀 많이 피곤하시거나 그럴 때는 우리 코엔자임 Q10을 좀 많이 드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세포 에너지가 대사를 하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물질이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에 전 요즘에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를 좀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심혈관 건강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면역 조절, 혈관 기능 유지, 그리고 염증 억제에 관여를 하고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을 탄력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후유증이 그 부작용이 혈관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혈관벽이나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지만이 터지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흐물흐물해지면 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혈관 탄력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뉴트라이트 제품들인데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천연의 제품을 정말 원재료로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한번 섭취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생활 습관이잖아요. 생활 습관을 하려면 정말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관리를 할 때는 체중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지만이 이제 그런 질환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데, 25% 라이드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뉴트라이트 제품을 다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출시되죠.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지금 많이 충족되어 있는 영양소는 무엇인지 지금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도 다 가이드해 주기 때문에 마이 웰리스 랩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심혈관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권장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 드셔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금연과 절주입니다. 정말 흡연이 가장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체중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쨌든 우리가 계속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숨을 들이쉬면 기도를 통해서 이 폐포로 이제 그 공기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폐포가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폐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횟수를 보면요, 성인은 보통 1분당 15에서 18회 정도 호흡을 하면 한 번에 0.5리터의 공기를 마신대요. 그리고 가스 교환은 우리 폐포에는 약 3억 개가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포도알 송이처럼 이렇게 폐포가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냥 폐포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라 3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폐가 70%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숨을 쉰다라고 하지만, 숨을 쉬는 것조차 어떻게 쉬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분이 있고 입으로 숨을 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건강에 더 유익할까요? 코로 숨을 쉬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게 코로 숨을 쉬었을 때 장점이 있어요. 먼지와 세균은 1차적으로 이제 코에서 걸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숨을 입으로 쉬었을 때는 이 찬 공기가 그대로 폐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해요. 하지만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다 적절하게 다 조절해서 폐에 다 공급하기 때문에 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호흡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열을 발생하게 되면 코로 흡입한 공기가 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머리가 좀 무겁거나 생각이 많거나 할 때는 우리 이렇게 코로 이렇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는 그런 게 정신 건강이나 아니면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호흡을 하는 것은 혈액 내 산소 농도 유지에 불리하대요. 그래서 결국 전신 혈액순환 장애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중에 이 호흡은 건강에 해롭고요. 그리고 코를 골거나 입술이 자주 마르는 사람은 입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폐 기능 장애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코로 숨 쉬는 것을 많이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폐질환을 보면 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지나 미세먼지, 유해가스, 흡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흡입하는 그런 부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 안에서 숨을 쉬면서 기도로 넘어가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이 수개월 지속됐을 때는 만성 폐쇄성 질환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서 산소를 교환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마른 기침,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호흡곤란까지 일어날 수 있고요.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흡연을 오래 한 중년 남성에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으로 가기까지가 폐암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인 거죠. 폐 상피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폐암의 초기 증상은 무증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받으면 그냥 바로 3기에서 4기라고 하더라고요. 폐암일 때 가질 수 있는 증상은 역류 증상이 일어나거나 객혈일 때 의심할 수 있으며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폐 부종은 이제 좀 심각한 이제 상황인 거죠. 폐에 물이 차는 현상, 그리고 폐포에 체액이 고여서 산소 교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한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요. 원인은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등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 저하 또는 염증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유발됩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수칙이에요. 금연 하시는 게 좋고요. 그
그리고 유해가스가 없는 그런 인덕션을 사용을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자주 섭취하셔서 기도와 그런 기도의 점막을 보호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공기질을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배기가스가 심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공기질을 잘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폐와 호흡기 건강을 위한 핵심 건강 영양소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카로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로틴 제품 있잖아요.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우리 코 안에도 점막이 있고, 그다음 위에도 점막이 있고, 항문에도 점막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도 점막이 있죠. 이 모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카로티노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혈관과 모세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E는 산화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 조직을 보호하고,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항산화 항염 효과까지 상승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 조절하고, 그다음 미세 혈관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필요하고요.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데, 실내 공기를 순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환기를 시키기도 하지만, 그 환기를 시키고 나서에 들어오는 그 공기를 다시 또 정화해 주는 것은 실내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편안한 숨쉬기, 그리고 잠잘 때도 폐가 잘 숨을 쉴 수 있고 이제 어쨌든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0초 이상 동안 숨을 쉴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건강한 폐라는 기준이래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이 영상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숨을 참아보십시오.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폐질환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폐질환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내 폐와 호흡은 건강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20초를 참으면 합격이고 40초를 넘기면 매우 건강한 겁니다. 하나, 둘, 셋, 20초 땡! 어떠셨습니까? 폐 건강 진단법 윤수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폐 기능은 숨을 참는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후테이크 호흡법은 평소 호흡량의 40% 정도만 마신 뒤 숨을 참으면서 고개를 움직입니다. 천천히 뇌쉴 수 있는 단계까지만 숨을 참습니다. 급하게 내뿜을 정도로 무리하게 참으면 안 됩니다. 숨을 참는 시간이 20초 미만이면 폐 기능에 문제가 있고 40초 이상이면 좋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참는 능력과 폐 활량과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한번 크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데, 짧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져요. 40초를 넘어 합격점을 받은 두 사례자. 의료 장비로 측정한 1초에 내뿜는 비율이 80%를 넘어 실제 폐 기능이 좋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폐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질환이 생기면 내쉬는 호흡부터 빠르게 약해집니다. 후테이크 호흡법은 숨을 참음으로써 호흡 근육인 횡격막을 깨워줍니다. 이렇게 자극받은 횡격막을 복부 쪽으로 크게 움직여서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는 게 복식 호흡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오히려 좀 해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후테이크 호흡법과 횡격막 호흡을 계속 연습하면 숨을 참는 능력이 20-30초나 늘어나 폐 기능이 개선됩니다.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 마시면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 분비도 늘어나 혈압과 맥박도 안정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선 숨쉬기 운동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네,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기 발견됐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건강하시고 2026년에는 한 번도 아프지 마시는 그런 한 해,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